후반으로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 흔들렸던 그 배경 중에 하나, 또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넘어섰던 배경 중에 하나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콩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그러니까 콩 수입을 막으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보복 조치에 나섰죠.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기도 했는데요. 콩이 참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콩기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콩이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7년에 18년도에도 그렇죠. 그 미중 간의 무역 그 합의를 할 때도 네네. 미국산 콩을 수입하는 걸로 또 네. 하나 합의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식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완두콩이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많죠. 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콩 중에서도 제일 기본 콩, 메인 콩이라고 하는 건 흔히 이제 대두라고 부르는 식물이죠. 네. 이 대두가 미국, 중국 간의 무역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중국에서 콩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사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에서 장사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그 역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파는 콩을 우리도 안 사가겠다. 콩 수입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인데 라고 그 무기를 휘두르는 거죠. 특히 사료용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콩을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전체에서 콩을 기르는 양이 한 10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콩을 많이 심는 쪽으로 우리나라 콩 생산량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땅덩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하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콩의 양이 1,000만 톤에서 한 2,000만 톤 사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 대비 중국이 한 그 100배 정도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콩의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수천만 톤의 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소비되는 콩의 양은 한 1억 톤에서 2억 톤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많이 콩을 생산을 하는데도 그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 중국 내에 있는 콩 소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년 거의 9천만 톤 이상, 거의 1억 톤에 되는 양을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콩을 수입을 하고 있고 세계 콩 수출 시장에서는 거의 뭐 중국이 대부분을 휩쓸어 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콩을 수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서는 미국의 이 농부들이 콩 농사를 지어서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양이 상당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중국 간의 무역의 지렛대로 중국이 이거를 콩을 얼마에 사간다, 콩을 사갈 거야 말 거야 이걸로 미국의 농부들의 이 마음을 뒤흔들 수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콩을 제대로 된 시세에 내놓지 않으면 중국 내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식량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콩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이 민심이 또 뒤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감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 말고 딴 데서도 좀 콩을 사올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이리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콩을 굉장히 많이 심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콩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브라질에서 엄청난 양의 콩을 생산해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국에서 과감하게 미국 콩 안 사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요즘에는 그러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콩을 더 들여오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중국이 대비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콩을 소비를 많이 하느냐? 예. 일단 콩 인구가 많으니까 콩 자체를 많이 먹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콩에서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또 수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콩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도 콩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로 인한 콩 소비가 많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된장, 간장 이런 걸 또 소스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재료가 또 콩이지 않습니까? 뭐 춘장 이런 것도 다 콩으로 만들고 이렇다 보니 청국장 뭐 이런 거 다 콩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콩 소비량이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동물을 기르기 위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사료로 사용하는 그렇죠. 콩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뭐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풀을 뜯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만약에 많이 기른다면 콩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뭐 또 그리고 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물성 사료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중국에서 고기 육자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 고기를 말하는 거죠.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탕수 육하면 그 육이 고기 육자인데 예. 그냥 돼지고기로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기 그쵸. 때문에 돼지가 잘 먹는 콩을 이 사료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 큽니다. 어느 정도로 중국에서 돼지를 많이 기르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전국의 돼지 숫자를 다 합해 보면 혹시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충 한 1,000만 마리 정도의 돼지가 지금 이 순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2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인구의 5분의 1 정도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 5명이 모이면 예. 그 5명에 해당하는 돼지가 하나 있다. 전국의 어딘가에서 한 마리 있는 거죠. 1,000만 마리예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돼지를 몇 마리를 잡을까요? 실제로 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야, 그건 진짜 생각 안 해봤네. 얼마나 잡을까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잡는 돼지의 마리 숫자는 1년에 2천만 마리를 잡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회전율이 200%예요. 네, 자라나는 돼지가 1,000만 마리인데 1년에 도대체 돼지를 어떻게 그 2배를 잡지? 네, 돼지가 한 반년만 키우면 한 100kg 정도 되는 크기로 그 이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돼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못 보고 이제 사람의 식탁에 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돼지가 되게 진짜 많은 걸 우리에게 주는 동물입니다. 사계절을 못 봐요, 돼지는. 그렇죠. 아, 불쌍해라. 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한 달도 안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삼계탕 뭐 이런 거 용도로 들어가는 거는 작은 작아도 거. 되니까 한 달도 안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축들이 사람을 위해서 되게 많은 걸 바치고 있는 건데 고맙네요. 우리나라도 돼지를 사실 많이 키우는 편입니다. 5명당 1명의 돼지를 키워서 1,000만 마리의 돼지가 자라나고 있으니까. 예. 중국은 4억 5천만 마리의 돼지를 키웁니다. 중국 인구가 15억이라고 해도 3명당 1명 꼴이죠. 이 정도면. 아하. 중국의 여러 가지 소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소득 수준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돼지고기 소비의 수준으로 따지면 중국 사람 2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1년에 뭐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돼지가 소비된다라고 할 정도로 돼지고기 소비량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와. 근데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다 보니까 그 돼지를 먹일 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세계의 대두 콩의 블랙홀이 중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콩을 기르고 그 콩을 소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야, 이 숫자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숫자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네, 이거 엄청나네요.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하필이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왜 콩이냐? 예. 콩 말고 뭐 다른 작물로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뭐 다른 거 먹이면 안 됩니까? 네, 그 해볼 텐데 왜 또 콩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역사적으로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콩을 워낙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특히 많이 좀 재배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이라는 작물의 원산지 세계 최초로 콩을 재배해서 기르기 시작한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많이들 일치하는 의견이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지역 정도에서 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재배가 성공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과감한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이성우 교수님 이런 분들은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부터 아마도 고조선 시대 이럴 때 청동기 시대 이럴 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콩 농사를 세계 최초로 제일 활발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건 좀 과감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반도 북부 뭐 만주 중국 북부 이런 지역에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굉장히 오랜 예전부터 우리나라 시대의 신석기 시대에서 콩 재배 유물 이런 거 발견된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옛날부터 콩 농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중국, 한국 이런 지역에서는 콩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간장, 된장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돼지 사료로도 활용이 되고 뭐 이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재미삼아 해보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시대의 전선을 하면 이 단군이 태어날 때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먹고 예. 뭐 사람으로 변신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곰이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사람으로 변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 고조선 시대에 이 곰이 변신한 웅녀가 처음으로 먹은 밥은 쌀밥보다는
콩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고조선의 중심지인 한반도 북부나 만주 지역 이런 데서는 쌀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콩 농사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지금 중국의 어마어마한 콩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럴 때는 한반도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만주에서 먼저 출발했을지도 모르는 이 콩 농사가 이런 국제 무역의 흐름 때문에 흘러 건너가가지고 지금은 한반도의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콩 수출국이 되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요. 좀 인간의 문명의 힘, 무역의 힘이 좀 놀랍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또 그걸 또 이제 중국이 또 어마무시하게 또 수입을 또 해간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정옥님이 돼지 이야기에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네요라고 홍혜경님은 콩 얘기에 돼지고기 오늘 점심 저녁 메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청국장에다 삼겹살. 그렇죠. 아, 갑자기 왜 쌈장에 이 생각이 된장하고 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쌈장에 해가지고 그리고 하면 곽지시 작가님이 언급하지 않은 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KBS 콩 아, 네네네. 어플리케이션 저 앞에 인형 있지 훌륭한 않습니까? 앱이죠. 저희 네. 스튜디오 훌륭한 앱이죠. 윤병호님이 KBS 콩은 국산이라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콩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공감해주고 계시고요. 그 식용유 네. 이게 그 콩기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기름이 식용유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기름이 이제 콩기름이라고 해가지고 별말 없이 그냥 식용유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새 콩기름을 일컫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근데 이게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식용유, 콩기름 말고도 다른 기름도 식용유라고 많이 부르고요. 예. 뭐 이런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 어떤 이런 산업적으로 음식 이런 걸 많이 만들면서 기름을 사용할 때는 콩기름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게 기름야자라는 식물에서 짜내는 흔히 말하는 팜유라고 부르는 기름도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 기름 야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이 양대 기름이다. 식용유로 사람이 요리에 쓰는 기름 중에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기름이다라고 하면 콩기름, 팜유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그러면 것 그 같습니다. 팜유 안에 또 여러 종류가 있는 거고요. 네, 팜유 안에 뭐 씨앗으로 짜는 기름, 뭐 팜유의 과일로 짜는 기름, 뭐 이런 거 분리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기름 짜는 방식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기도 하고 두 개를 그냥 적당히 섞은 거를 일반적으로 팜유라는 이름으로 유통하기도 하고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려면 좀 더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팜유도 그렇고 콩기름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 식생활에서 일반 가정에서 요리할 때는 콩기름을 워낙에 많이 쓰니까 콩기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뭐 하다못해 뭐 계란 뭐 이렇게 부쳐 먹을 때 이럴 때도 콩기름 많이 쓰거니와 여러 가지 무슨 이런 요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감자튀김 같은 거 튀길 때 뭐 이럴 때도 콩기름 같은 거 좀 다른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치킨 같은 거 튀길 때도 기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우리나라는 요즘 치킨 경쟁이 정말 뜨겁게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치킨 가게들마다 우리 치킨은 어떤 기름으로만 튀깁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메이저 치킨 회사에서 콩기름 사용하는 양이 좀 급격히 줄어가지고 어떤 치킨 회사들은 우리는 콩기름 안 쓴다 뭐 이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전통적으로 치킨 튀길 때도 콩기름 꽤나 썼고 뭐 미국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치킨 튀길 때 콩기름 섞어서 쓰는 경우 많이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이런 기름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부침 튀김 요리에는 콩기름이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돌발 질문. 네. 곽지시 작가님은 네. 식용유로 튀긴 그 치킨이랑 네. 올리브유로 튀긴 치킨이랑 구분하십니까 맛으로? 저는 올리브유는 그래도 조금 알겠어요. 올리브유는. 근데 작은 구분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우리는 해바라기 씨유만 한다, 우리는 카놀리유만 한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다 세세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그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돼요. 네. 근데 뭐 어떤 게 뭐 몸에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 기름에 대해서 이 수많은 좀 산업이 거의 발달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건강식품으로 올리브가 아니고 그 오메가 3다, 오메가 6다라는 이런 것도 다 기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되게 광범위한 엄청난 거대한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온갖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제조업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름들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생산되고 사용되느냐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콩기름, 팜유가 기본이고 콩기름이 식용유의 기본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기름, 식용유의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기름들이 사실 꽤 많이 있죠. 네. 일단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식용유인가 싶은 걸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동물성 기름도 식용유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드라고 부르는 거 돼지기름이죠. 라드. 네, 돼지기름이라는 것도 뭐 유럽계 요리에서는 이것도 식용유처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우유에서 얻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버터도 버터. 유럽 요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식용의 기름이다, 식용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텔로우
텐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기름이죠. 그래서 소기름도 이렇게 식용유처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80년대 이럴 때는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왠지 좀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더 신선할 거, 뭔가 좀 그쵸. 싱그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인체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마케팅이 좀 기울어진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역으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텔로우 소기름이 여러 가지 점에서 또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좀 미는 경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는 축산업, 소기르는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의 이 축산업 하는 이 농민들,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요즘 이 소기름, 텔로우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흐름도 좀 있습니다. 이상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재미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간이유라고 해가지고 생선 기름도 짜가지고 요리에 쓰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간유. 예, 간유. 그걸 생선 기름이요. 네, 뭐 유럽 요리 레시피들을 보면 간유를 조금 넣는다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주로 해산물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사용하겠죠. 예, 그래서 그 냄새가 되게 강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식용유라고 부르는 범위에서는 좀 많이 안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식용유라고 부르는 범위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콩기름 포함해서 포도씨 기름이라든가 해바라기씨 기름이라든가 옥수수 기름도 옥수수 씨앗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수수 씨앗 기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채꽃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그거는 이제 그대로 쓰지 않고 좀 가공을 했었습니다. 유채꽃에서 바로 기름을 짜면 그거는 좀 사람이 못 먹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놀라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을 하던 뭐 참깨, 들깨에서 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그쵸. 것도 예, 먹을 수 있는 기름의 범주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뭐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 뭐 올리브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올리브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식물성 기름의 범주에 속하고 가만 보면 이렇게 어떤 씨앗 종류에서 짜는 기름들이 많아요. 참깨, 들깨도 생각해 보면 그 식물의 씨앗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물론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콩기름, 콩도 어떻게 보면 콩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콩기름 물론이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다들 이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씨앗이라는 부위에 이런 기름 성분들이 많이 끼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야. 기름을 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빙화각 선생, 이 여성이신데 네. 이 빙화각 선생이 쓴 규합총서 같은 책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수박씨 기름, 뭐 봉숭아씨 기름 이런 것도 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에는 기름이 좀 많이 끼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이 이제 굶주릴 때를 버티기 위해서 네. 혹독한 그런 시절을 버티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사람도 이 기름이 뱃살로 이렇게 좀 저장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현대에는 우리가 굶주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뱃살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는 게 그냥 좀 씁쓸한 문제거리가 될 뿐인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식물은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로 광합성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식물 씨앗이 처음 뿌려져 가지고 잎이 날 때까지는 그렇게 에너지를 얻지 않고 자기의 힘만으로 자라나야 되거든요. 버텨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씨앗 속에 에너지가 좀 많이 응축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뱃살이 이렇게 생기듯이 식물은 씨앗에 기름이 좀 많이 끼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과 기름을 미워할 필요가 없네요. 좀 미워할 필요도 있죠. 사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식물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거니까. 씨앗에 기름이 많이 끼이는 성질이 있어서 거기서 기름을 많이 짰던 것 같습니다. 오. 추가로 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식물들은 유독 기름이 많이 끼이는 경향이 있고 씨앗에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과육 성분에도 지방질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보카도 같은 것만 해도 이렇게 좀 기름진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정말 기름이 잘 끼이는 식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뮤의 원로인 기름 야자입니다. 기름 야자는 진짜 이렇게 야자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데 거기에 약간 대추같이 생긴 그런 열매가 달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면 기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열대지방에서 비교적 기르기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이 기름 야자 나무를 많이 길러가지고 거기에서 큰 기름 공장을 운영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기름 팜유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뭐 여러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 기름 야자에서 나오는 팜유를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 팜유를 재배하기 위한 기름 야자 농장이 넓어지면서 그만큼 열대 국가의 숲을 다 파괴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열대 국가에서는 항의도 많이 하죠. 선진국들은 이미 많이 개발돼가지고 너네 나라들은 온 나라를 이미 농지로 다 개발해놓고 그쵸. 우리가 좀 먹고 살아보려고 농지 개발하려면 그거는 뭐 자연을 파괴한다고 시비를 거느냐. 프랑스 같은 데는 국토의 50% 이상이 농지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무슨 뭐 공룡 시대 때부터 농지가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 사람이 살면서 밀어가지고 개발한 땅이거든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땅에는 적게 보면 10% 많아도 30% 정도가 농지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농지를 더 개발해가지고 기름 야자 많이 씹어서 기름 팔아보고 싶은데 그 뭐 열대 우림을 파괴한다고 우리는 뭐 말리느냐라고 그렇죠.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근래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해바라기 많이 기르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CU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기가 어렵게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대체 기름인 이 파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이 기름야자에서 짠 기름이 잘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화폐 가치가 그것 때문에 뭐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거든요. 세계의 무역망, 이 제조업의 유통망을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지면 인도네시아 화폐 가치가 오른다. 뭐 이런 놀라운 관계가 생기는 것이 요즘의 무역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게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2867님이 곽재식 박사님도 모르는 게 있나요?라고 질문 주셔가지고 한규봉님이 그 질문 하나 올려주셨네요. 차가 놀라면 흘리는 것은 이거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아까 카놀라유 얘기를 해가지고 딱 생각이 나는군요. 카 놀라요. 예. 카놀라유. 그리고 노창전님이 감옥에서는 왜 콩밥 그 귀한 콩밥을 줬을까요? 혹시 이거 아세요? 참고로 현대의 감옥에서는 콩밥을 그렇게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쵸. 예, 그 정도로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옛날에 하는데. 쌀이 귀해서 예, 그랬다고. 과거에는 이제 감옥 가면 이제 예전에 혼분식 운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콩밥 이런 게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으로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걸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올리브유는 그냥 막 마시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리고 뭐 샐러드나 이런 데 직접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근데 카놀라유는 직접은 안 먹고 조리할 때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뭐 튀기지는 않아요. 네. 어떤 차이예요? 옛날에 기름이 부족할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걸로도 좀 요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시대 막 이럴 때는. 예.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좀 구분을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좀 향이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런 기름은 굳이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런 장점이 없는 기름 중에서 온도를 뜨겁게 올려도 그냥 성분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기름들은 요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발연점이라는 온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 온도에서 기름이 분해되면서 연기 같은 게 나온다,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발연점이라는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발연점. 발연점이 낮으면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기름이 다 분해되고 파괴되면서 약간 타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라는 건데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160도에서 170도 정도 좀 낮습니다. 보통 튀김 요리할 때는 18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럼 참기름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제대로 참기름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참기름은 그런 요리에는 좀 안 쓰는 게 좋다. 아하. 만약에 요리에 참기름을 쓴다면 요리를 끝낼 때 이렇게 향을 더하는 용도로 조금 넣어라. 비벼 먹을 때.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콩기름 같은 경우에 대체로 230도, 해바라기 씨유 중에서도 온도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는 250도까지 온도를 올려도 발연점 이하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이 온도를 높게 올려서 뭘 지지거나 튀기거나 하는 데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아까 신기한 게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씨앗을 짜면은 기름이 나온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네,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서 다양한 작물과 식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름이 좀 나오는구나. 이 기름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상에서 조금씩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기름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연구하시는 유혜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백제 시대의 등잔을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등잔이니까 이 기름 등잔, 넣어서 불. 예. 불 댕겨가지고 이렇게 종모형을 밝히는 등불 밝히는 그런 기구죠. 그 기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이 등잔의 모양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유혜선 박사님 이분은 그 등잔 바닥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긁어가지고 그게 뭔지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을 하셨어요. 백제 시대 걸요. 네, 백제 시대 때 뭐 1500년 전, 1600년 전 이런 때 거를 분석을 하셨어요. 예.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일단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수 뭐 거의 한 과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의외로 동물성 기름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사슴 기름에 가까운 기름이 나왔다라는 결론이 좀 나왔어요. 그걸로 불이 붙었다고요? 네, 그래서 사슴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모아서
요즘 그러니까 옛날 사람 참 힘들게 살았죠. 요즘은 밤에 불을 밝히고 싶으면 전기불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데 네네네. 옛날은 사슴 기름을 모은 거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야지만 밤을 밝힐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 말고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이 좀 많이 사용된 것 같다라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들기름으로 불을 붙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는 아마도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힐 때는 들기름을 많이 사용했을 거다.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보자면 요즘은 이제 밤에 파티 같은 걸 할 때 좀 이렇게 밤에 화려하게 파티를 할 때는 무슨 레이저 조명이나 뭐 이런 거 뭐 디스코 조명 이런 거 갖다 놓고 네. 밤새도록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는 밤새도록 뭔가 잔치를 할 때 이럴 때는 들기름이 좀 많이 사가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제의 어떤 그런 야간에 하는 파티장에서는 은은하게 들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좀 감도했을 거다.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볼 만하겠죠. 등잔불을 밝히는데 은은하게 고소한 냄새가 네, 나고. 그래서 그런 시대 때도 이런 기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 고려 한 전기 정도에 네. 묘청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수도를 개성해서 서경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뭐 개경파와 서경파가 서로 다툼을 했고 뭐 이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국사 시간에 고려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전기로 배우는데 이 묘청이 고려의 수도를 서경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런 작전을 많이 짰거든요. 네. 쇼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임금님이 행차하는 근처에 있던 어떤 연못 같은 물이 있는 곳에서 네. 무지갯빛의 이상한 그런 색깔이 감도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기름이 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묘청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신비한 빛깔이 나는 거는 용이 흘린 침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네 사람들이 막 놀랐는데 용의 눈물이 아니라 용의 침. 용이 침이다라고. 그래서 이 안에 용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좋은 땅이냐. 여기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민심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공장을 했었는데 이 고려사 조력 같은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때 기름 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마침 그거를 보고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떡 같은 거 만들 때 묻혀놓는 기름인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떡을 어디 절묘한 데에다 교묘하게 숨겨놓고 거기서 기름이 조금씩 새어나오게 해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번들거리고 있으면 무지갯빛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과학수사였네요 거의. 네, 그거를 연출한 거라는 거를 지목했다라는 기록이 1130년경의 기록으로 있거든요. 1130년. 네, 그래서 1130년경에는 이미 이거를 지목한 사람이 기름 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름 짜는 거를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이미 있었구나라는 거를 추정하는 의외로 이런 식재료, 식생활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고려시대 용의 침 사건까지. 네. 예. 1192년에는 고려 조정에서 유밀과를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유밀과라는 게 밀이 이제 꿀이라는 밀자고 유가 기름이라는 유자이기 때문에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튀겨낸 과자를 유밀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국민적으로 사치스럽게 먹을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튀겨내는 음식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다. 고려시대 때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추측을 하기로는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고기를 덜 먹는 게 멋지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기 음식을 안 먹는데 좀 다채롭게 이렇게 좀 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기름진 음식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음식, 튀김 음식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어렴풋하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조선시대에는 다시 좀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이 좀 이렇게 쇠퇴한 편이고요. 콩기름을 의외로 만드는 게 기술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지를 못했고요. 콩기름 같이 기름을 쉽게 많이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쓰기 편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짜기 좋은 뭐 올리브라든가 기름 야자 같은 그런 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또 안 자라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또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는 이런 문화가 약간은 좀 쇠퇴한 측면도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기름 요리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기름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름을 활용하는 많은 산업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야, 3261님이 주말 농장 서리태콩 관리하려고 왔어요. 근데 차에서 못 내리고 계속 듣고 계시다고 하고요. 안진수님, 내 얼굴에 기름기는 뭘로 짜야 하죠? 라고 보내셨고 0358님, 곽 작가님은 AI랑 싸워도 이길 겁니다. 라고 보내셨고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은 10시 39분이고요. 곽재식 작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뭐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한규봉님이 아까 뭐에 반하면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었다. 이거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저도 이거 옛날부터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콩깍지가 아니, 씌었다. 눈에 씌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네. 왜 하필 콩깍지일까? 그 왜 완두콩 같은 거 까고 나면 남는 그 있잖아요. 껍질. 그게 이제 눈을 덮고 있어서 안 보인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나? 왜 하필 콩깍지에 비유하는 건지. 저도 그 예전부터 사랑의 눈이 멀었다 뭐 이런 뜻. 예전부터 그거 궁금했어요. 왜 다시 콩깍지가 콩기름으로 많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방에 식용유 없이는 거의 요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식용유를 본격적으로 쓴 건 언제부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싸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쓰기 편한 기름인 콩기름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에 이 빙어학 같은 분이 쓴 규합청서 같은 책을 봐도 뭐 수박씨 기름 심지어 목화씨 기름도 짜서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비해서 콩기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은 이분이 안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라는 거를 일상 가정에서 구하기는 조선시대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도 있냐면 뭐 일성록 같은 이런 책 보면 1796년에 중국에서 가던 배가 전라도 영암에 표류를 해가지고 표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배가 뭐 그냥 우연히 표착을 했는지 아니면 염탐하러 온 건지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라도의 관청에서 나와서 이 배를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네. 뭐 알 수 없는 물체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한자로 콩 두자에 기름 유자를 써서 두유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유가 뭔데?라고 물어보니까 콩에서 짠 기름이 두유지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 조선시대만 해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낯선 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일 흔한 기름이 콩기름인데요. 그렇죠. 이 콩기름이 콩이라는 거에서 그냥 짜도 기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바싹 말려가지고 이렇게 짜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꾹 짜기만 해도 기름을 얻어서 쓸 수 있는데 콩기름은 그런 식으로 하면 기름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되게 신기해요. 뭐 그래서- 어떻게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좀 근대적인 기술이 많이 있어야지 그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콩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콩기름 짜내는 공장이 국내에는 북한 지역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광복 이후가 되면서 또 일본하고 외교 관계도 광복하면서 이제 끊기면서 콩기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우리나라에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콩기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소규모로 공장들이 좀 가동이 되기도 하고 6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를 크게 짓잖아요. 네. 그래서 옥수수 기름 같은 게 미국에 좀 흔하게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옥수수 기름 같은 거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로 많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옥수수 기름도 이런저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는 옥수수 기름에 튀겨야 제맛이지 이런 말씀하시는 좀 옛날 분들이 계신데 그게 옥수수 기름을 어떻게 보면 골라서 넣은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좀 초기에 많이 쓰기 시작한 그 역사가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원조 물자로 옥수수 기름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콩기름을 위시한 이 대량 생산 식용유가 많이 만들어서 유통되기 시작한 거는 대체로 1971년에 경상남도의 지금의 창원시에 속하는 진해에 큰 이 콩기름 공장이 생긴 거를 본격적인 전기로 봅니다. 신덕균 회장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40년대 이럴 때부터 이분 부산에 요즘에 뭐 그 공항 이런 걸로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가덕도 출신이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김해 부산 이쪽에 평야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이분이 청년 시절 때부터 정미소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되게 성공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미소라는 게 이 쌀 껍데기를 까가지고 예. 벼에 껍데기를 까가지고 쌀을 생산하는 공장이 정미소잖아요. 네. 정미소를 많이 건설해가지고 큰 돈을 버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곡식을 가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어떤 산업을 한다라는 거에서 경험이 많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광복 이후에 이런저런 사업 기회에 도전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성공을 하시다가 1960년대쯤 해가지고는 이게 기름이 미국에서 건너오는 옥수수 기름만 해도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는 콩기름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이거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콩기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60년대에 여러 차례 좀 시도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좀 잘 안 됐던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콩기름 만드는 장비를 실어오는데 배가 중간에 침몰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뭐 이런 적도 아이고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 안 됐었는데 결국은 1971년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콩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전국의 싼값으로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흔한 음식으로 길거리 음식 이런 거 하면 뭐 여러 가지 튀김 요리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이런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나 많이 퍼진 거 한국 요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게 치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치킨 같은 음식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먹는 음식에 이 한식의 어떤 분위기가 일신될 수 있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던 배경이 이 1971년에 나왔던 이 콩기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때문입니다. 그 콩기름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킨을 맛있게 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덕균 회장 이후에도 이분 계속 이런 식품 사업에서 성공 많이 거두셨고 이 뭐 오늘의 제조업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만 이 신덕균 회장님이 자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나오는 뭐 뉴스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면 좀 재밌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 신덕균 회장이 그 창업한 회사의 그 브랜드가 지금도 남아 있는 지금도 그거예요? 브랜드 지금도 남아 있고요. 회사는 뭐 이렇게 뭐 쪼개지고 그룹이 분해됐다가 팔리고 이랬는데 예. 브랜드 자체는 71년에 탄생했던 그 기름 브랜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식용유. 네네 남아 있고요. 이 경상남도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식문화를 정말로 많이 바꿨던 이 공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공장이 땅 다 팔려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는 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이 지역을 한국의 어떤 기름의 본고장, 튀김의 본고장처럼 뭐 이렇게 튀김 거리 같은 거라도 있어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의 생각도 튀김 좀. 산업, 치킨 산업을 태어나게 만든 네. 처음으로 그 식용유를 만들었던 공장 터. 네, 이 신덕균 회장 이분이 뭐 지역적으로도 가덕도 출신이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평생 예, 동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지금은 기름 공장 하면 인천에 있는 공장이 좀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가지고 세계의 기름값이 요동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농림부 장관님이 이 인천에 있는 기름 공장에 가가지고 뭐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뭐 요즘이랑 그런 얘기도 비슷하네요. 하셨죠. 예.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인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가다 보면 엄청나게 이런 큰 창고 같은 게 되게 눈에 띄게 건설돼 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 이름 크게 써가지고 네네네. 콩 저장해 놓는 창고, 그다음 거기서 짠 기름 저장해 놓는 창고 이런 게 되게 크게 마련돼 있죠. 사일로라고 하는 네네네. 큰 게 뭔가 이제 네. 기둥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콩기름의 세계 점점 빠져듭니다. 근데 이게 압착해서 그 기름을 짜낸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짜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콩기름을 근현대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는 짜기 어려웠던 그 이유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압착하는 방식이 제일 기본 방식이고요. 눌러가지고 그 나오는 기름을 짜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올리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야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기름 나오는 부분을 빼내가지고 그냥 막 짜도 잘 건조시킨 다음에 수분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잘 건조시킨 다음에 그냥 막 짜도 기름이 좀 나옵니다.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를 따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그냥 막 짜도 기름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해보면 할 수도 있어요. 재밌을 것 예,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터무니없이 조금밖에 못 나오긴 하는데 아하. 그래도 먹거나 쓸 수 있을 정도는 기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짜면 그런 것도 다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나오면 통상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가정에서 하면 예. 이제 그거를 위에 부분만 이렇게 떠내죠.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기름은 위에 동동 뜨니까 위에 있던 기름만 이렇게 떠내면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작물은 뭐 그런 식으로도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잘 짤 수 있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짜내면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 시장통 같은 데 가가지고 깨나 뭐 이런 거 갖다 주면서 방앗간에. 기름 짜주세요라고 하면 그 기계만 해도 굉장히 센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기름이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그렇게 위에 부분만 걷어낸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끓이는 방식도 있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기름 중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천천히 잘 끓이면 물만 100도에서 끓어가지고 날아가고 기름만 남기는 이런 방식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름들이 있거든요. 저 우리 저기 동네에 그 방앗간 옆에 기름 짜는 집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깨 같은 거 갖다 드리면은 그 짜주고. 아, 그런 설비가 다 있었던 거네요. 그런 동네에. 그래서 근데 이것도 참 말씀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런 기계를 잘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좀
산업으로 해볼 만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콩 농사가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늘릴 필요도 있고 중국 소비가 부족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계속 넓혀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농사 짓기 위한 농기계들 그 다음에 그 농기계를 가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콩깍지 까는 기계, 그 콩깍지에 깐 콩을 모아가지고 말리는 기계, 그거에서 뭐 기름 짜는 기계 설비 이런 것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농기계 회사 같은 회사들이 남아메리카 쪽에 많이 진출했어요. 콩 농사를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기계 선진국들, 자동차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농기계 선진국들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회사들이 농기계 쪽에서 세계 시장에서 되게 앞서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잘 되는 거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 농기계 사업도 꽤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농기계 사업은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 트랙터를 미국에 얼마를 수출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긴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선진국하고는 좀 격차가 있어서 이런 농업 부산물의 농업 생산품의 가공 이런 거에서 우리가 설비 그다음에 기계 수출하는 거에 아직도 더 많이 진출해 넣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열려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트랙터 브랜드, 농기계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요? 네, 이거 아시는 브랜드예요. 트랙터 브랜드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좀 비싼 슈퍼카 차들 있지 브랜드 이런 않습니까? 거 생각나는 예. 거 있으십니까? 설마 뭐 페라리 트랙터 이런 게 있어요? 람보르기니가 원래 트랙터 브랜드로 출발한 회사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트랙터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사람들 나 람보르기니 한 대 뽑았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분의 그 직업도 한번 보셔야 돼요. 뭐 하신다고요? 그럼 밥 깔려고 이탈리아에도 쌀을 많이 신기 때문에 논이 이탈리아에 많이 람보르기니 있거든요. 트랙터면 한 300km 달리는 건 아니죠. 모내기 하려고 람보르기니 뽑았어. 이런 분이 계세요. 농기계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선진국이 자기 나라에 농업 기반도 있고 한 경우에는 농기계를 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농업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아니면 뭐 중동 나라들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옥토가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 전통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농기계, 농산물 가공 기계에서 해볼 만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러면 콩기계 같이 그냥 짠다고 기름을 잘 못 짜는 기계 그런 작물은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기름을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래하고 소금이 섞여 있는데 소금만 분리를 해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래하고 소금이 섞인 데다가 물을 섞으면 물에 소금만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말리면 그런 식으로 소금이 남을 텐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현대 기술이 들어온 다음에야 이 콩기름을 얻을 수 있다. 저 이제 25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기름 짜듯이 짜내서 들었습니다. 곽지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